자, 쿠키 드실 분들 드시고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 10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면서 그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이러면서 자료가 계속 많아지고 마음은 급하고 이해해 주세요. 네, 더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고 이거 얘기는 정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제 거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제 거 팔려고 여기 제 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외로워요, 투자가. 맞아요. 맨날 루블이랑 만나서 술 먹고 하는 이유가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 만나봐야 맨날 뭐 너는 돈 많으니까 내가 그냥 벌었어? 난 나름의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투자를 한 건데 그리고 저는 맨날 페인트 칠하고 곰팡이 지우고 대상포진 2번 연속 걸리고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가진 거에 대한 배만 아파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 않고. 선생님 의자에 잠깐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막 역전세 나가지고 요새 단기 임대 많이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청소하고 막 그래서 친구가 한번 왔어요. 왔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는 집 나오면 갈 데도 있어서 좋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전세 사기꾼의 누명을 쓰면서 이거를 돈을 뱉어내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단기 임대 하는데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위로받지 못해. 저는 사실 20년 동안 하면서 이번 장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 그 전 정권에서는 이런 욕심쟁이들, 이런 투기꾼들아, 그건 욕심쟁이잖아요. 이번에는 사기꾼이 된 거예요. 맞아. 잠재적 사기꾼이 된 거예요. 전세 놓는 놈들은 다 사기꾼. 그러면서 막 만기 1년 넘게 남은 사람들 전화 오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임대인 해먹기 힘든 나라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관심 갖는 게 미국 부동산. 가버려야겠다. 진짜. 탈한국 4위래잖아요,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많아요. 중국보다 많아요. 수량, 전체 수로 따지면 중국이 훨씬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은 그래, 세금이라 쳐. 세금도 다주택자가 제일 많이 낼 거예요. 저희 1년에 몇 억씩 내요. 근데 그렇게 욕먹고 푸념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풍차를 돌려야 되는데 아까 2채 까진 아파트를 해. 3채 내가 오피스텔 사기 싫어. 법인도 만들기 싫어. 근데 30살 이상 넘은 자녀도 없고 시집갈 생각도 안 해. 그러면 20살은 넘은 자녀가 있다. 응? 그리고 내가 지금 자금은 좀 부족한데 무주택자인데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저 차라리 직장이 양주나 저기 멀리 있어. 용인이나 뭐 저기 좀 파주나 이렇게 좀 싼데 월세가 싼 데가 있어. 직장이 가까우니까 그냥 차라리 거기서 월세를 살고요. 서울의 핵심지를 사고 싶어요. 하는 수요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자금 1억밖에 없는데. 응? 그죠? 풍차 돌리려니까 칼리오페님 돈이 너무 들어요. 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울 웬만한 데 지금 갭이 다 3억, 4억이에요. 그렇다고 경기도도 했더니 2억이에요, 갭이. 근데 저는 1억밖에 없어요. 칼리오페님 저희는 자녀가 있는데 25살인데 취득세, 양도세, 세대 분리는 안 되는데 주민등록은 분리시킬 수 있는 자녀가 있어요. 를 위한 이거는 진짜 저한테밖에 못 듣는 강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진짜 강의를 뽑고도 남았어요. 근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도 등본이 있듯이 주택도 등본이 있어요. 그죠? 등기부 등본을 떼었을 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떠요. 주택이 아닌 거죠. 주택은 보통 아파트 이렇게 뜨잖아요. 주거용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당 떨어져가지고 쿠키를 막 집어먹었더니 트림이. 네. 근데 이제 근생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근생을 왜 짓냐면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전세 사기 얘기들 많이 나왔을 때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이 아니 근생인데 내가 들어가서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빌라 업자들이 이렇게 근생으로 집처럼 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면 그냥 원룸 집이에요. 뭐 투룸, 쓰리룸도 있어요. 집인데 실제로 얘의 출신 성분은 근린생활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그게 위반 건축물인 거죠.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법정 주차 대수. 그러니까 빌라업자들이 이게 쪼갤 때 집 개수가 많이 나와요. 아파트랑 재건축할 때 똑같죠. 아파트 재건축도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분을 많이 나와야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빌라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땅에 내가 한 가구라도 더 지어야 분양을 하나 더 하잖아요. 2억, 3억이라도.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줄이면 그 공간에 집을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 대수가 더 적은 거예요. 더 적게 주차장을 더 적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편법으로 근생을 짓는데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대 전체 중에서 1층 같은 경우는 1층에 2층은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 근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집이야. 근데 이런 투자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 얘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요. 오피스텔이 우리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랑 똑같은 거예요. 4.6%. 대출도 누가 질문하는 줄 알았어. 어디서 지금. 대출도 70에서 80%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금이 적게 들죠. 우리가 서울의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되니까 60% 뭐 투기 과열지분 40%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근생은 투자를 하면 내가 대출을 80%까지 최고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자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취득세 중과도 안 받고. 근데 이런 걸 취득을 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너무 땡큐죠. 네. 그래서 최근에 분당이나 이런데 상가 쪼개기 해가지고 아파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국토부의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쵸? 물론 그 공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좋아하진 않는다. 왜? 입주권이 내가 어떤 조합이 이렇게 있으면 조합원이 100명이었다가 지금 150명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50개의 일반 분양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전체 100명의 조합원들이 자기 분담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쁜 거죠, 사실은. 나쁜 건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아직 공문과 법은 다르니까 주긴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책임을 못 진다. 네. 근생투자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2007년에 뉴타운 오세훈 시장 때거든요. 4차 뉴타운이라고 용산 쪽에 뉴타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뉴타운 1차, 2차, 3차가 잘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막 뛰잖아요. 막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용산에
뭐 단독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얘를 사서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상가 쪼개기 하는 것처럼 얘를 단독을 하나 부셔가지고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채를 원래는 한 채였는데 걔가 다시 지으니까 10채까지도 되는 거예요. 원룸으로 10채 쪼개기. 근데 아까 주택으로 지으면 주차장 때문에 10개밖에 못 짓는 거를 근생으로 지으면 12채를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 근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규제가 없었어요.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서계 청파동. 서계 청파동에 그 당시 계속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교시 때 얘기했던 거 X 시아버지가 나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막 했던 게 그 당시에 쪼개기 했던 거예요. 이게 2008년 기사거든요. 2008년에 그래서 쪼개기를 이제 금지시키겠다라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에만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근생이어도 입주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서울이 아니어도 재개발 다른 구역들 그런 부분 그런데 쪽 내가 근생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출 받아서 월세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투자해도 되겠죠? 은행도 이런 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물건들이. 자, 2008년 7월 30일에 이 조례를 발표를 하는데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사용 승인이 난 근생은 앞으로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쓴 거 그때 샀는데 제가 3억 5천에 샀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5억 1천 넘게 받았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리스크가 있었는데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니까 오케이. 물론 제가 제 매수가보다 이렇게 높게 나올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한번 베팅해볼 만하다. 왜냐면 대지 지분이 5평 훨씬 넘고 그다음에 투룸이었어요. 실면적도 높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좀 높았어요. 공시지가가 2,200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후여도 내가 한번 베팅해볼 만하다. 싸니까 해서 약간 리스크를 감소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좀 결과적으로 잘 됐죠. 그래서 2008년 7월 30일을 기점으로 이 조례가 이제 앞으로 너네 근생 사면 입주권 안 주니까 쪼개지 마. 이해되시죠? 근데 용산에만 이런 가구가 그 당시 2008년 기준으로 2,000 가구가 넘어요. 2,000 가구 넘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 기준이잖아요. 그 이후에 뉴타운 잘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돼. 여긴 안 돼. 그러면서 경매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도죠? 24. 몇 년 지났어요? 10년 넘게 훨씬 지났죠. 그 사이에 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세요? 네. 그 사이에 여기는 재개발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재개발 안 되니까 이게 더 지은 거예요. 최소한 2,000 가구란 얘기죠. 용산에 근생으로 쪼개진 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면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의 무주택자, 세대당 전원이 무주택자인 소유주가 이 근생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용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주거용이죠. 안에 들어가 보면.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조례로 개정되기 전에 쪼개져 있어야 된다. 그 이후로는 조례 이후니까 너네 안 줘. 안 줘. 근데 또 되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얘기 드릴게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아까 20살 이후에 30살은 안 됐고 시집 안 간 우리 자녀가 세대 분리 주민등록상에 분리를 시키면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가가 얼마예요? 4억 전후예요? 4억
많이 엄청 처음에 동에서 막 거들 때는 5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4억 전후 또 구역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렸는데 걔네가 잘렸으니까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막 3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나중에 걔가 또 다시 넣어줘. 뒤에 지도 보면 나오는데 삼각형 구역이 있거든요. 걔네가 청파동 구역이었는데 청파동 1가인데 청파동 2구역에서 제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서계가 다음에 지정이 됐거든요. 신속통합기획에 서계에 넣어준 거예요. 걔를 청파동인데 그 삼각형 구역을. 그러니까 걔네는 지옥과 천당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걔가 5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3억 5천까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도 사고 저때도 사고 계속 사는 거죠. 그때 저 지난주에 저한테 왜 법인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투기 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이 있잖아요. 내가 5년 안에 한 채 낙찰이 아니고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 분양권을 받았다. 그러면 5년 내에는 못 받아요. 현금 청산돼요. 그러니까 용산은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마다 쪼개놓는 거예요. 5개를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인이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근데 법인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허들이 있는 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용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 위반 건축 등재가 되게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이 사람들이 사무실로 지어놓고 실제로 가보면 주거용이더라. 그래서 단속이 된 거예요. 단속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뜯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다 막고 그다음에 싱크대 떼어가지고 옥상에 올려놨다가 다시 건축 다들 착하신 분이겠죠? 다시 이제 그 용산의 위반 건축 담당자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실사도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사 나와서 확인하고 위반 건축을 해제를 시켰어요. 왜냐면 해제하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걸 해소를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다시 옥상에 있는 거 다시 달았죠. 그래서 다시 세를 줬는데 그 등재를 했다가 내가 원상복구를 한 거를 사실상 주거용이라고 볼 것인지 주거용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합에 따라서 전기요금만 주거용으로 내고 있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아니야 너네 이때까지 2008년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세입자 전입 내역 다 제출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 머릿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까 2000세대라 그랬잖아요. 2000세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제척시킬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거면 우리가 조합에서 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부만 주거용이면은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조합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머릿수가 많은 그런 쪽을 투자를 하시되 그래서 제가 용산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2000세대 자, 그래서 이게 입주권을 받는 방법이 3가지거든요. 3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그래서 2008년 7월 30일이 엄청 중요하죠. 주거용 입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조합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서계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거둘 때,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거둘 때부터 저희는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드릴 거예요. 같이. 왜냐면 동의율이 높여야 되니까. 1차 때 청파 2구역이 됐고 2차 때 서계구역이 됐거든요. 서계구역이 2차 때 윗지는 사실은 서계구역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서계구역이 1차 때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2개였어요. 2개여서 첫 번째 A 추진위원회는 좀 근생조합 근생이 추진위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쟤네들이랑 같이 하면 우리 아파트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쳐야 돼. 이쪽에서는 그냥 같이 하자. 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2개가 쪼개지면은 신속통합 기획에 선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탈락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막 곤두박질 쳤어요. 그 대신 청파 2구역은 첫 번째로 너무 좋아. 그럼 가격 막 쭉쭉 오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서계구역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둘이서 극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프리미엄 특강 때 그때 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했는데 다음 특강할 때 그게 진짜 딱 합의가 된 거예요. 해가지고 그 조건이 뭐였냐면 무조건 근생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2 추진위원장이 모두 그래서 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잘 죽겠다. 그래서 오히려 서계동은 근생이 조금 더 긍정적이 됐죠. 오히려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먼저 되다 보니까 이미 됐는데 왜 우리가 굳이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해야 돼 약간 이러면서 조금 보수적이 됐고 근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그래서 법인은 될까? 법인은 될까?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계구역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동의서 제발 좀 내줘라.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사용 승인이 난 거. 사실상 주거용으로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원, 세대주. 세대가 필수인가?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거를 원문을 찾아봤어요. 주거비용 정비 조례에 따라서. 조정법이죠. 자,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와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법인은 세대주인가? 법인은 종부세를 봤더니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래서 법인은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을 보니까 세대는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래요. 법인은 되나 안 되나? 자, 서울시 조례에서 무주택 세대주랑 분양 신청자의 정의를 봤어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조례가 우리가 적용받고 싶은 조례는 뭐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 무주택 세대주랑 분양 신청자의 정의가 명확하게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정의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적용받는 조례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양 신청자예요. 분양 신청자는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죠. 여기서 만약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 세대주라고 했으면 법인은 명확하게 안 돼. 그죠? 근데 여기는 분양 신청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분양 신청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되죠. 조합원 중에서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분양 신청자죠. 그죠?
분양 신청자. 그럼 조합원 자격이 법인이 가능한가부터 따져봐야겠죠? 네? 그죠?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내가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소유한 자. 그럼 법인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 신청자가 되는 거죠. 아까 조례 다시 볼게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예요? 우리가 적용받고자 하는 조례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죠. 그래서 제가 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에서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 분양 신청자잖아요. 그죠? 여기서 세대원은 이 분양 신청자의 부수적 조건이죠. 분양 신청 무주택 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죠? 아니한 세대원 전원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어 좀 해보신 분. 국어쌤 어서 국어쌤. 여기서 주체는 분양 신청자라는 거죠. 분양 신청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한 사람. 토지 등 소유자는 법인도 가능하다고 도정법에 나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분양 당사자는 누군가? 세대원이냐? 분양 신청자냐? 분양 신청자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 병아리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닭. 병아리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닭. 이 병아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병아리가 없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수탉이라면, 그 수탉이 저는 봤을 때 그냥 법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100% 확신은 드릴 수 없어요. 이해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에요. 칼리님 그거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 제가 이렇게 결정한, 판단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자, 세대원이 없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연인. 내가 자연인이야. 저는 그냥 일반 주민이에요. 세대주가 없어요. 집도 없어. 당연히 이건 되죠. 그럼 법인은 세대원을 보유할 수 없잖아요. 수탉처럼. 그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은 분양 신청자는 결국 조합원의 자격이고 자연인과 법인도 이 조례를 떠나서 이 근생의 입주권을 떠나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법인도 다 조합원 자격이 돼요. 제가 그래서 법인으로 재개발 소유하고 있는 게 이것 용산 이거 빼고도 한 3개 정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법인도 조합원 자격이 된다. 아까 설명드렸고 법인격은 여러분 자연인도 사실은 법인격이에요. 법인격은 자연인과 법인과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법인격은 결국은 자연인과 법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분양 신청자, 법인. 세대원이 없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 분양 신청자 자격이 가능할지 안 할지. 분양 신청자. 자, 사실상 주거용 입증은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입장 추진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품고 넘어가는지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서울의 서계 청파 지역은 2000세대가 2008년 7월 30일 기준으로 2000세대가 넘는다. 그리고 10년 동안 더 많아졌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주에 조금 복습하더라도 이게 빨리 지나갈게요. 네. 시간 다 됐다고. 자, 그거 아니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가 아까 7월 30일 이후 거 샀다 그랬잖아요. 자, 최소 분양가가 권리가, 내 권리가보다 더 싸. 제가 아까 5억 감정평가, 임시 감정평가 그거 이제 정식은 아니잖아요. 탁상 감정으로 5억 받았다. 근데 서계구역에 최소 분양 평형 만약에 12평짜리를 넣어가지고 걔가 분양가가 2억이다. 2억이면 나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은 걸 매수해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주택, 법이 다주택 다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크를 안고 산 거죠. 이해되시죠? 권리가는 감정평가액이랑 비례율을 곱한다. 비례율이 그래서 서계구역이 지금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달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일인가 이거 이제 조합 설명을 한다더라고요. 제가 시간 되면 갈 텐데 한번 시간 되시면은 가서 왜냐면 세입자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를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할 게 있다. 용산 새 아파트를 가질 때 내가 돈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4억짜리를 산다. 그럼 80% 대출 받잖아요. 신탁 대출하면 나중에 신탁 얘기할 건데 20% 내 자금만 있으면 되죠. 취득세 4.6% 내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네.